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공병 전투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사업은 신속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채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론은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분야 등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범 운용을 해보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예 도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되면 본개발로 넘어가서 다시금 본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속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는 150대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11사단에서 시범 운용을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장갑차에 광분하는 이유는 이 장갑차가 바로 우리 기갑부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공병장갑차가 우리 기갑부대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지, 공병장갑차에 들어간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650억 달러 상당의 투자 협상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방산 분야만 3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사실상 KF-21 보람의 블록3의 공동개발에 UAE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강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자세한 사업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우리는 UAE와 KF-21 블록3를 공동개발하기로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UAE가 KF-21 블록3 개발에 참여한다는 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방산 분야 투자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KF-21 블록3를 개발하는 데는 외부 형상 변경이 필요 없는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은 4조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형상 변경이 필요한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은 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카이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AE는 8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방산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KF-21 블록3에 UAE가 참여를 하는 건 물론 다른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자세히 말하는 건 국가 보안 사항이라 적절치 않지만 통합방공무기, 첨단항공전력, 해양전력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통합방공무기 분야는 우리의 천공과 그리고 LSAM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방공망 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당연히 UAE는 LSAM2의 개발에도 참여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양전력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UAE는 우리나라의 잠수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마 우리의 장보고3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닌 UAE에 적합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첨단항공 전력이 KF-21 보람의 블록3 사업일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을 다 합쳐도 결코 50조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는 UAE가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세대 전투기를 한번 개발하려면 60조 원이 넘게 든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는 과거에 사실상 우리나라 단독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6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엔진 개발 때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용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는 데만 30조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영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GCAP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을 포기하고 GCAP의 개발 비용을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변 사이클 엔진을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은 깨졌고, 그래서 만일 가변 사이클 엔진이 없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20조 정도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20조 원도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공동개발국이 참여를 해준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협정은 KF-21 블록3의 개발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도 UAE가 참여한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한 건 과거 우리는 KF-21을 처음 개발할 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그래서 우리의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의 KF-21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소한 UAE는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정상적인 국가이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공동개발국을 끌어들여야 하고 공동개발국으로 UAE가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과연 UAE의 방산 분야 3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0조 원의 투자는 어떤 분야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무인 소방차 4대를 우리 소방청에 기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무인 소방차는 현재 우리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셰르파 무인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실전에 먼저 투입하는 건 우리 군대가 아닌 소방청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왜 현대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과거 대통령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소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한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 기술을 소방 기술로 사용하라는 지시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먼저 실천한 건 방사청이 아니라 현대로템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현대로템이 어떤 의도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셰르파 무인 차량을 기반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공병장갑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갑차는 신속시범 사업으로 개발되는 장갑차이고 그래서 이 장갑차를 위해서 별도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에는 정말 각종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이 장갑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K3 차기 전차와 그리고 차기 장갑차를 위해서 이미 개발되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K3 전차나 차기 장갑차를 위해서 개발하던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이 공병장갑차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차에는 우리나라 기갑부대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원래는 이 장갑차에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생각 못했던 방추위가 열리면서 방추위에서 중요한 내용이 의결되어서 공병장갑차의 방어력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장갑차에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장갑차가 우리 기갑부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부터 시작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장갑차는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했고 다만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해서 강철제로 변경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각종 장치를 탑재하느라고 무게가 증가해서 K21과 달리 포탑이 없음에도 무게가 30톤입니다. 그런데 원래 K21 장갑차용 현수장치의 최대 허용 무게가 30톤이기 때문에 현가장치는 그대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다만 K21은 구 두산 인프라코어, 현 HD 인프라코어가 생산하는 D2840LXE 750마력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엔진은 조만간 단종되고 그래서 새로운 엔진을 STX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STX는 우리의 K200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K21과 그리고 이 공병 장갑차와 지뢰제거 장갑차를 위해서 장갑차용 공통화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장갑차부터 이 엔진이 들어갑니다. 공병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의 이름은 SMV750이고요. 장갑차용 공통화 엔진이 처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공병 장갑차입니다. 참고로 장갑차용 공통화 엔진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갑차는 당연히 위험한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고 영상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타지 않고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첨단 기술이 무엇이냐면 이 장갑차는 한국형 아이언 비전이 최초로 탑재되는 장갑차입니다. 아이언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전장 상황인식 장치인데요. 차량에 6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걸 하나의 화면처럼 탑승한 병력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시연해주는 장치이고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을 해서 아이언 비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장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장갑차들에도 탑재를 해준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한국판 아이언 비전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한국판 아이언 비전을 최초로 적용하는 장갑차가 이 장갑차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바로 한국판 아이언 비전의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국판 아이언 비전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바로 인공지능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이 직접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화면을 보면서 찾을 필요도 없이 한국판 아이언 비전 화면 안에 적군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국판 아이언 비전은 공병장갑차의 주력 무장인 RCWS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우선 공병장갑차의 주력 무장은 12.7mm 중기관총과 40mm 자동유탄 발사기를 같이 사용하는 RCWS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RCWS는 아니고요. 인공지능 AI RCWS입니다. 그래서 RCWS 스스로가 목표를 찾고 목표에 대한 조준을 수행하고 공격하는 게 가능한 RCWS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RCWS는 그 시야각이 제약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RCWS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만 적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적이 RCWS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측면이나 후면에 있으면 RCWS는 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판 아이언 비전과 그리고 AI RCWS를 결합해서 한국판 아이언 비전의 AI가 목표를 찾아내면 그 정보를 RCWS에게 전달하고 그럼 RCWS는 한국판 아이언 비전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포탑을 돌려서 좀 더 선명한 RCWS의 화상으로 정확한 목표 인식을 하고 피하식별을 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병장갑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기술은 공병장갑차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기술은 공병장갑차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장갑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되던 기술이고 다만 공병장갑차에 최초로 적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장갑차에는 두 가지 무인 장비가 탑재됩니다. 하나는 지뢰탐지 로봇이 탑재되고 또 하나는 바로 무인 드론이 탑재되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갑장비 중에 무인 장비가 탑재되는 기갑장비는 이 공병장갑차가 최초입니다. 특히 이 공병장갑차에는 무인 드론이 탑재되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전에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원래 우리 군은 우리의 기갑 차량에 무인 드론을 탑재하기 위해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가지고 각종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K2 전차와 앞으로 등장할 K3 전차에는 드론이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해본 결과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기갑 차량에 대한 드론 탑재가 좌절되었는데요. 그럼 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움직이는 차량에 드론이 정확히 착륙할 수 있기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갑 차량이 움직이면서도 드론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형 동축 반전 드론 중에서 이게 가능한 드론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기갑 차량에 드론을 탑재한다고 하고 있지만 달리는 차량에서 회수할 수 있는 드론을 탑재한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풍산의 동축 반전 드론은 우리 기갑 차량에 채택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보병 휴대용만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병장갑차에 탑재되는 드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흔하디 흔한 FPV 드론입니다. 그럼 이 드론은 공병장갑차가 움직이면서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탑재된 드론은 임시이고요. 원래 공병대를 위한 드론은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드론이 완성이 안 되어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정찰용 FPV 드론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병대를 위한 드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상투과형 레이더를 탑재해서 지표 아래에 숨어있는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지뢰탐지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은 개발이 힘들어서 아직은 드론이 완성이 안 되어서 우선은 일반적인 수색용 드론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갑 차량 중에 공병 장갑차가 드론을 탑재하는 최초의 기갑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탑재되는 게 지뢰 제거 로봇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앞으로 전투 공병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보호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지뢰를 찾고 제거하는 건 전투 공병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모든 걸 로봇으로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지뢰를 찾는 작업의 상당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투 공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꼬챙이 하나 가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지뢰를 찾는 모습이나 물론 이런 모습은 2차 세계대전 때 모습이고 아니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지뢰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런 작업은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이고 그래서 전투공병은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 병종임에도 어떻게 보면 전투병과보다도 더 위험한 병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전투공병의 작업부터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솔직히 공병장갑차에 탑재된 로봇은 일반적인 EOD형 폭발물 제거 로봇과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EOD에서 폭발물 제거 로봇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폭발물 제거 로봇은 전투공병이 아닌 폭발물 제거반인 EOD를 위해서 외국에서 소량을 구매해서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는 폭발물 제거 로봇을 EOD뿐만 아니라 일반 전투공병에도 배치를 하기로 하고 국내 개발과 국내 생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개발을 한화가 담당을 하게 되고 2017년부터 선행 개발에 들어가서 2020년부터 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장비는 원래가 EOD에서만 외국 장비를 소량으로 운용하던 장비이기 때문에 군 표준 장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 표준 품목 지정 과정을 거쳐서 2025년 9월 5일에 한화는 방사청과 폭발물 제거 로봇의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2,700억이고요. 당연히 몇 대가 생산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본격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비는 엄밀히 말하면 공병장갑차 때문에 개발된 장비가 아니라 전투공병의 임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투공병의 임무를 로봇으로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공병장갑차에는 이 로봇을 운용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장갑차에는 두 가지 무인 장비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일반 FPV 드론이 탑재되지만 앞으로는 지뢰탐지 드론이 탑재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뢰 제거 로봇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KCV 공병장갑차는 총 3대의 시제 차량이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 2대가 11사단에서 6개월간 시험 운용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150대를 양산하게 되고 승무원은 3명이고 전투공병은 4명이 탑승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이 모습이 우리나라 기갑부대의 일반적인 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K21 장갑차에는 승무원 3명과 보병 9명이 탑승하는데요. 앞으로는 공병장갑차처럼 보병의 탑승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그 공간에 사적보행 로봇 등을 탑승시키고 그리고 드론을 탑재해서 줄어든 보병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병장갑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공병장갑차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갑차량의 미래 모습을 가장 먼저 최초로 구현한 장갑차입니다. 앞으로는 공병장갑차뿐만 아니라 다른 장갑차들도 공병장갑차와 비슷한 구성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공병장갑차 자체가 이 공병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개발된 장갑차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던 신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장갑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장갑차가 우리 기갑부대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공병장갑차 차대에 차기 상륙장갑차용 40mm CTA 포탑을 올리고 능동방어 시스템만 탑재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갑차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다만 확실한 건 이 공병장갑차는 우리나라 장갑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